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전혀 다른 뉴스. 시운하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하라! 시운하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하라! 노동계약 중단하라! 투쟁! 재계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시위에 관련 온갖 소요죄까지 검토하는 이 관계는 정권에 누가 옳은지 가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이 되는 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 민낯들을 낱낱이 밝히고 IS 복면 불법 수의 소요죄 그런 협박들이 이런 공안머리가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했던 시간들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민심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법정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전 스스로 걸어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했는데요. 이 상황을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상균 위원장 오늘 아침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네.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어제 상황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부터 조계사의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오후에 경찰의 조계사 진입 이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자승 총무원장의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는 긴장감이 조금 낮아졌고요. 하지만 오늘 정오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그 자승 총무원장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했는데요. 네. 결국 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조계사를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경찰 병력이 늘어났고요. 취재진도 조계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 그리고 이세용 종무실장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이 관음전 2층 구름다리를 지나서 조계종 종무원들이 만든 인간띠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네. 대웅전으로 향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부터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네, 다소 수척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나타났는데요. 갈색 등산 점퍼 위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웅전에서 삼배를 한 다음에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총무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은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이어졌고요. 면담을 마친 한 위원장은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여기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글씨가 쓰인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위원장은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계약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25일 동안 자신을 품어준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경찰 공권력의 조계사 진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했는데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 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해고 노동자인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정책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이냐며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계약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쉬운 해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파견법 등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실질적인 자신의 죄명이다. 이렇게 은유적인 네. 반문을 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11월 14일 폭력 시위를 이야기하는데 네. 국가공권력의 폭력 진압은 왜 얘기하지 않냐. 살인 물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폭력 집단으로 낙인 찍고 한상균을 폭력 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권의 살인 폭력을 덮으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이다 라면서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냐고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종편, 네. 보수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다고 한상균 위원장이 본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요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계약법안 처리 중단 선언을 요구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할 것이냐며 재벌 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계약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상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네. 가려질 텐데 이미 자신의 처지를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라도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 이런 본인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네. 실제로 경찰이 조계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위원장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한 스님이 한상균 위원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네. 길을 터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을 확 낚아채서 그렇습니다. 스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둘러싼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체포영장을 이런 방식으로 경찰이 집행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위원장은 피켓을 들고 박근혜는 공안 탄압 노동개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도버스님 등과 함께 조계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네. 스님이 막아 서기도 했고 길을 열기 위해서 네. 또 한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경찰이요. 바로요. 그 순간이 바로 한 네.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그렇습니다. 순간이었군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계종 측에서 중재 스님을 역할을 밀어내고. 했는데 스님도 밀어내고 그러면서 결국 한 위원장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경찰 호송 차량에 태워서 남대문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굳이 수갑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그 호송 차량에 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네. 해서 이게 심리적인 그런 벽을 허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만드는 수갑 것이죠. 채우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한상균 위원장 호송차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남대문 경찰서로 직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둘러싸여서 남대문 경찰서로 들어왔는데요. 머리에 두르고 있던 비정규직 철폐란 머리띠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풀러버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한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한 위원장에 대해 총 9개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세월호 일주기 범국민대회 차로 점거 혐의, 네. 그러니까 해산 명령 불응, 일반 교통 방해 이 혐의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금지 통고 집회 주최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해산 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네. 그리고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추후 조사를 통해서 소요죄 부분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상균 위원장을 소유죄로 처벌을 한다면 그날 집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5.18 80년 5.18 광주항쟁 때 적용된 이후에도 잘 적용이 안 됐던 죄목입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제 세대만 해도 그렇죠. 생소한 예. 범죄 제목인데 그것을 네.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교통 방해의 경우에는 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센 법인데 관련해서도 상당히 한상균 위원장이 중죄로 한상균 위원장을 다스리겠다는 당국의 태도가 엿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해일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유리 깨져 밀지 마 밀지 마 유리 깨져 밀지 마 유리 깨져 사람 다쳐
밀지 마. 사람 다쳐. 야, 사람 끼었어. 사람 다쳐. 하지 마. 사람 다친다고. 귀엽잖아. 하지 마. 형이 뒤에 빠졌습니다. 밀지 마세요. 아지래잖아, 새끼들. 아저씨, 빠지래잖아. 빠져. 빠지래. 경찰 뒤로 빠져. 저 종무원들 대열 정비 종무원들 대열 정비 자 앞팔짱 끼고 스크럼 여기 뒤로 다 나와요 어제의 상황도 앞서 살짝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조계종이 한국 불교를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실제 경찰의 그 조계사 진입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계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 병력을 그 경내에 투입을 네. 한 것인데 그야말로 어제 조계사가 아수라장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생중계로 그 현장을 네.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2시가 넘어서 경찰 병력이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 관음전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네, 어제 오후 2시고요. 네. 그러자 조계종 종무원들과 조계사 직원, 불교 신도 등 100여 명이 관음전 입구 앞에 모여들었는데요. 네. 이들은 종단 심볼인 삼보륜, 이게 점이 3개 찍혀 있는 네. 원하네요. 그 삼보륜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관음전을 봉쇄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렇군요. 공권력 투입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경찰에 맞섰는데요. 저는 사실 이때 경찰이 조계사 병력 투입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다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까지 구태여 하겠냐. 네네. 근데 어제 오후 4시가 바로 강심영 경찰청장이 제시했던 최후 통첩 그 그렇죠. 시한이었습니다. 네. 그 오후 4시가 지나면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경찰청장이 피력을 했었는데요. 오후 4시 이후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어떤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경찰의 최후 통첩 시한인 오후 4시가 되기 전인데도 정말 경찰은 밀물처럼 입구 쪽으로 밀려들었는데요. 정말 작정을 하고 나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는데 정말 이 관음전 주위가 경찰로 가득 차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경찰이 밀려들었고 관음전 문에 있던 종무원과 신도들을 밀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측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종무원 한 명의 충돌 과정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정말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네. 종교 시설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말 그대로 아까 조계종 표현대로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성지죠. 그 네. 종교시설, 사찰, 또 성당, 교회 이런 곳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네, 그리고 사회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거지도 가서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시설 아닙니까? 네, 그런 곳에 경찰이 이렇게 무참히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세계가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무원들, 신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사찰 안에서 네. 관음전 입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경력에 의해서 떠밀려 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몰아치는 경찰 병력에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종무원과 시민 한 사람씩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맨투맨 작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고 들어서 끌어내기도 하고요. 팔다리를 들어서 정말 사지를 들어가지고 끌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무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을 쳐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종무원들이 끌려 나간 자리는 경찰이 몇 겹의 병력으로 채웠습니다. 그 뒤에는 입구 주변 취재진들의 움직임까지 통제가 됐는데 취재진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취재도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구 앞에 그 취재진들이 있었는데요. 그 입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한번 경로를 나가면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통행, 네. 이 통행권을 완전히 박탈한 가운데 그런 작전, 체포 작전을 벌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계종 종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컨대 이렇게 한 사람씩 맨투맨 작전으로 다 뭐 사지를 들어가지고 다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다 이제 무력하게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로 관음전 안에는 안 들어갔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입구를 확보한 경찰이 저는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야 왜 입구를 확보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약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늘 정오죠. 그러니까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건 한 위원장을 내보내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는데요. 그렇죠. 금방이라도 관음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던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기다렸다는 듯이 30분쯤 뒤 자료를 내고 자승 총무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감안해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죠. 네.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엄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찰의 또 수사 당국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승 총무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또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화답의 조치로 경찰이 그럼 오늘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주고받기식 이런 모양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원장과 경찰과 뭐 사전에 뭐 조율이 됐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게 되네요. 네,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후퇴한 것은 한 위원장 문제를 조계종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내보낼 명분을 주는 거고 조계종은 경찰이 강제 집행을 중단할 명분을 준 셈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원래 정부가 한 위원장 체포를 어제 끝낼 생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네. 압박은 세게 하지만 애초에 관음전에는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승 총무원장 뭐 많이들 알려진 것처럼 친정부적이다라는 얘기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계속 제기돼 왔고 결국 어제 자승 총무원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경찰의 모양새를 보면 뭔가 정부와 조계종 그리고 경찰 간의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모양새를 갖춰서 네, 조계사에서 한 위원장을 내몰고 또 경찰은 그런 조계종을 좀 추앙하고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모양새를 갖췄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동국대 사태로 네. 조계종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탱화 절도 의혹 사건을 받고 있는 동국대 이사장 그리고 논문 표절로 확인이 된 동국대 총장. 동국대 대학 총장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학생은 50일을 굶고 지금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한 큐에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굉장히 크게 자승 총무원장 원장 사진을 일면에 실었죠.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스님의 한수 네. 이런 건데 정말 한 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덮고 해결하는 이런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을 쭉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해고 노동자입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이고 네. 또 본인의 신분 이야기하면서 각 사회 그리고 고통받고 억울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쉬운 해고가 되면 50살 넘어서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비단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2천만 노동자 전체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팟짱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한상균 위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보나. 목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길 때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 그런 절규가 목소리에서 나와. 아침에 이렇게 꿀물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요. 꿀물이 이 꿀이요 그냥 네. 꿀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예, 뭐 이 있어요? 꿀은 호주의 팟짱 애청자께서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셔가지고 네. 저희 팟짱 제작진을 위해서 꿀 한 통, 세상에. 비타민 C 한 병. 잘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네, 그 호주에서 저희 방송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매일 아침 이 꿀. 꿀물을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그 꿀물이 정말 좋대요 몸에. 아 그래요? 네, 하루에 정말 하루에 한 잔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그래요? 이런 만병통치약이 없답니다. 그래요? 우리 하루에 서너 잔 먹는데. 서너 잔.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속 쓰려. 그래? 그래 속이 아프구나.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겨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요? 네, 겨울에는 바로 생각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과메기 먹고 과메기. 네, 과메기 딱 나와야지. 예, 과메기 지난주에 과메기 정말 맛있었죠. 정말 맛있게 먹고요. 제가 저 만난 사람마다 그거 선전해요.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과메기. 네네네. 인터넷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 쳐주시고요. 제가 그 과메기를 짊어지고 그 동거차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세월호 아버님들 위로해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드셨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잘하셨네. 풍무 양꼬치에서 그 영웅이라는 고량주 너무 바람이 세니까 예. 원래 그 추운 날에는 독주 조금 한 잔씩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 발이 시려웠는데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마카산삼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거는 마을 저기 할머니 한 분한테도 저희가 드렸어요. 아이고. 완전히 무슨 좋은 일 하셨네요. 자선사업.
아니 근데 저희 이 팟짱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 그런 여러 그 중소 사장님들께서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훈훈한 겨울이 예, 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그 위에서 뭐 다 즉석밥 이런 걸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선식, 아.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와 장난 아니다 여기 네, 엄청 그러니까요. 많은데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말 외롭게 싸우고 계셨는데 이런 게 그 정말 그 든든한 버팀목. 아 우리만 외롭게 싸우는 건 아니구나. 그럼요. 정말 근데 갔더니요 정말 지척이더군요. 그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동거차도가 아마 그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이 나왔으면 조금만 헤엄을 치면 그 바로 앞에 어장이 있어요. 네. 이게 그 다시마 미역 어장인데 거기에 이제 그 걸려서 나온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거기까지 가서 딱 그 저것만 잡았어도 살았을 애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600일이 넘었죠. 600일 넘었죠. 네. 오늘이 603일째. 네. 아니네. 오늘이 604일째네요. 4일째군요. 예. 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정말 다음 주에 이제 세월호 청문회가 있어요. 1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또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밝혀져야 되겠죠. 정말. 네. 네. 자.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경제 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년 7월에 임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뭐 경제 발전을 가져오겠다, 온갖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조만간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성과를 그런 말하기 에티튜드 전에. 좋아. 아니 저는 이런 거. 아니 이분이 그 작년 7월에 그 1기 경제팀에 이어서 2기 경제팀으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친박 실세 부총리. 맞아요. 그래서 경제를 좀 더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주도 성장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진보 진영에서도 괜찮은 방향성은 괜찮다라고 이런 평가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총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사실상 뭐 지금 차기 지금 경제부총리 뭐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상 뭐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가까이 도대체 뭘 하셨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했던 것 같은데 뭘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한마디로 한 게 없어요. 그래요? 말은 많았는데 한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한 게 있다. 네. 뭐 했어요? 빚은 엄청나게 늘려놨죠. 가계빚? 그렇죠. 최경환 때문이구나. 부동산 띄우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경기 부양,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라도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해야 이게 된다. 그래서 빚 내서 집 사라. 빚을 내라. 그리고 굉장히 그 저리로 돈을 많이 꿔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업적. 이게 좋은 업적인지 나쁜 업적인지는 조만간 판가름이 날 텐데 이미 판가름이 나고 있죠. 그렇죠. 집만 빚내서 살아 그러는 게 아니라 전세도 빚내서 전세 준다고. 그럼요. 빚을 막 권하는 사회의 대표자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데이터라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잠깐만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말씀드린 그 빚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동산 빚내서 저금리로 빚내서 부동산을 띄우고 부동산을 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자산 마치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내 재산이 오르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분 내지는 느낌 뭐까지도 뭐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부 부동산이 오르긴 했죠. 네.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 정말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정말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산일 뿐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 네. 자산을 가지고 마치 소비가 늘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결국은 가계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돈, 예. 네, 내가 지금 당장 뭐 은행에 있는데 뭐 이렇게 적금해놓은 거 말고도 직접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을 말하는데 처분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소득. 처분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니까 그 비율이 지금 그 통계를 보면 166.9%입니다. 얼마요? 166.9%.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빚이 166.9%나 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 전체 쓸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게 이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를 띄운다는 명분 아래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DTI 네.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네. 또 LTV 뭐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것들 다 풀었잖아요. 네. 그걸 풀고 결국은 부동산 띄우고 결국은 뭐 일부 집 있는 사람들이 일부 집값을 갖다가 올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 내지는 그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들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결국은 또 그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한 어떤 일부 그 빚더미에 앉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하우스프로 또 잘 나갈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좀 아쉽죠.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소득주도 임금을 올리겠다. 네.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내 임금도 안 올랐어요. 김종철 부장님 임금 올랐어요? 아유 무슨 네? 말씀하세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박정호 기자 같이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박정호 기자가 또 우리는 네. 완전히 막 키를 잡고 있어요. 네. 그 박정호 기자 월급도 안 오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 같은 회사인데 뭐. 그러니까요. 박종훈 기자는 좀 내년에 올려주셔도 될 것 내년에 같아요. 올려야 되고 너무 물대포도 너무 물대포도 많이 많고. 우린 차치하더라도 네. 박정호 씨 임금 인상 투쟁을 우리가 선배들이 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년간 임금을 쥐어짰는데도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았다.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뭐 가계소득을 위해서 뭐든 뭐 좀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세금만 올렸어.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담배세 이거잖아요. 담배세 논란도 그것도 하나의 한 축입니다. 네. 담배세도 원래는 뭐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세수 부족을 갖다 담배세 인상으로 메꾼 거죠. 그 메꿔놓고 그걸 뭐 증세네 아니네 원래 기본적으로 정말 세수가 부족하면 조금씩 돈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너무 그 세금 안 낸 분들이 많다 보니 네. 돈 있는 사람들 좀 더 내자는 어떤 그런 목적이 큰데 또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고소득자의 증세가 어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고소득층의 1% 그러니까요. 세금에 올리고 그걸 중산층의 소비로 근데 높잖아요. 트리도 맞습니다. 캐나다로 갈까? 그런데 이거는 그쪽은 전혀 손 안 대고 이 담배세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서민 간접세 직원이 털어가지고 맞습니다. 간접세로.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뭐 모든 사람들 진짜 어떤 그 사람들한테 다 2,000원씩 다 뜯어내 가지고 2,500원씩 뜯어내서 그걸로 다 메꾼다는 건데 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이 하루에 2,500원씩 세금 내. 아까워. 그럼요. 아우. 좀 미치겠어요. 예. 아니 그 사실 그 사내유보 과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네. 사람들이 뭔가 좀 제대로 기업들을. 재벌 정책을 쓰나 해서 결국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 도로하면 탑을 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좌절됐어요. 제대로 된 어떤 그 후속 대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때 그 장하정 교수께서 저희 옛날 여기서 그 한국자본주의에서 네.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고, 예, 그것이 제대로 되면 재벌의 어떤 그런 우리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사내보금을 갖다가 좀 더 그 밑에 그 노동자들이나 네. 직장인들한테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는 어떤 제도 내지는 어떤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그 사내보금을 갖다가 그 직원들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들이나 다른 어떤 뭐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그 배당을 엄청나게 늘렸죠.
결국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리고 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뭐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연말정산 네네네네 폭탄 맞습니다. 주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혼란이 엄청나 있었죠. 그러니까요. 뭐 느닷없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세액공제 바꾸면서 네. 뭐냐고. 저는 이분이 정말 그 경제부총리로서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 다 풀어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띄우지만 집값은 그대로거나 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소비는 뭐 쓸 돈이 없는데 166.9%가 빚인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임금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실세 부총리가 왔다고 하니 일기 경제팀의 어떤 그런 취약한 리더십을 극복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경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집권 중반기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경제를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어떤 기대. 네. 그 기대가 전혀 지금 1년 6개월 지나고 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이분은 실세 부총리로서의 어떤 이분도 솔직히 경제 전문가신데 실제로 해보니 이게 아니고 오히려 뭐 인사 뭐 여러 가지 논란만 있었잖아요. 네. 자기 어떤 그 TK 인맥들 중심으로 맞아요. 어떤 경제팀 구성하거나 또 자기 어떤 친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나 뒷말만 많았고요. 참 아쉽습니다. 결국 이 1년 6개월의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 역시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KDI가 국책연구기관인데요. 내년에 이 최노믹스도 아니고 왜 또 초이노믹스 미국도 아닌데 이것도 참 언론이 좀 저는 웃겨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웃기는데 여하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으로는 곤란하다라는 경고를 보냈다면서요. 어제죠.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 경제 전망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국제연구기관이고 네. 각 경제 그 연구기관이 다 내년 이제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도 하고요, KDI도 하고 각 민간경제연구소 다 발표하고. 네네. 그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뭐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경제 전망에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망 성장이 얼마 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3% 성장 항상 우리 간다라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보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말. 그래서 KDI마저 그러니까 정부 국책연구기관마저 내년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봐도 2.6% 성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과감한 경제 정책을 하면 4%, 네, 4%까지도 그렇죠.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뻥이었네. 주장이죠. 주장에 불과한 거군요. 그분의 주장. 근데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 네. 무작정 힘들게 어렵다 이렇게 뭐 가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네. 4%라니요. 뭐 이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세계 경제 저성장 구조가 이미 딱 고착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수출 주도도 굉장히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아니 최경환 부총리 혼자 뭐 4% 갈 수 있다. 물론 막 엄청난 돈 재정을 투입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재정 투입할 돈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의 엉망이잖아요. 맞아요. 국가 부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카드도 말은 했지만 실제로 먹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채는 엄청나게 늘려놓고 그 부채 가계빚 그걸 띄워놓고 뭔가 좀 경기를 띄워보려고 했으니 그것도 역시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 오죽했으면 KDI도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그 경제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2.6%의 성장치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다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도 이미 다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경제와 안보 두 축을 미국과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있죠. 이런 나라인데 이 충격파 속에서 과연 우리가 4%? 4%는커녕 2.6%도 가능한 건지 이것도 사실 좀 낙관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외국
그쪽에 있는 외국의 이제 그 경제 기관 내지는 경제 연구소의 예. 평가가 오히려 더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 예. 냉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미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뭐 노무라 증권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같이 이렇게 경제 전망치를 네. 발표를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관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네. 낮고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예. 물론 뭐 우리나라 경제기관들의 어떤 뭐 똑똑하신 분들 많고 한국은행이나 뭐 KDI 뭐 박사들도 엄청 많죠. 이분들도 뭐 이분들의 어떤 평가 전망치가 전혀 뭐 말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어떤 때는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전망치를 보면 한때는 막 그걸 마사지 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마사지. 숫자 마사지. 예. 숫자 뭐 이게 우리는 마사지가 많아. 태국도 아닌데. 맞아요. 발언도 마사지하고 그렇죠. 숫자도 마사지. 왜냐하면 이게 자칫 숫자 잘못 발표했다가는 또 정부나 이쪽 청와대나 이쪽 말 그대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야, 이 숫자 맞아 내지는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그런 전망치를 발표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국민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매년 틀리죠. 권력의 눈치를 보고 매년 틀린 숫자를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누구를 보고 일을 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예전에 그 하는 뭐 그 간부하고 이렇게 한국은행. 하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전망치를 네. 발표하는데 이런 그 지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랬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하면 위에 이제 그 올린다는 거예요. 간부 쪽에. 그러면 곧바로 내려온대요. 야, 이대로 가서 되겠어? 이게 이제 또 기재부 쪽,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기재부에 또 뭐 출장소라는 얘기도 있고 기재부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도 자기 그 연구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 되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물론 이제 그분도 참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눈치가 보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망치 아니냐. 전망이라는 것은 그냥 전망. 전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망이지 네. 미래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참 잘못된 건 무책임한 태도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온 국민의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전망치를 정확하게 내주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마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뭘 믿고 노무라 증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KDI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그만 풀어라.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가라, 빚을 막 낼 수 있게 저리로 막 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빚을 냈어요. 우리는 이미 빚을 냈고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해. 미국에서 금리 올려. 그럼 우리도 따라 만약에 올린다고 치면 물론 이제 오늘 방금 들어온 속보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 가계 빚 내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가계 부채 폭탄 뭐 이런 거 터진다 막 항상 얘기하잖아요. 빚은 언제든지 빚은 빚이죠. 빚은 빚이죠. 빚은 갚아야 돼요. 이게 당장 물론 빚도 자기 자산에 포함이 돼서 부채도 자산에 포함이 돼서 내 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빚은 빚이죠. 빚은 언제든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꾸준히 뒷받침이 되거나 또 오르지 않으면 그 빚은 언젠가는 그게 이제 못 갚게 되면 개인 파산, 국가 파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파산하고 그런 개인 파산자들이 많아지면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아유, 겁납니다. 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참 이게 그 경제가 어렵고 사실 지금 그 자영업자들 난리거든요. 네. 장사도 안 되고 그럼요. 네. 또 우리는 자영업자들 장사 시켜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또 가서 뭐도 사 먹고 그럼요. 쓰고 이럴 텐데 네,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 3세들은 승진 파티를 했다고요? 이번에요. 야,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기업들 인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불쾌해. 요즘에 항상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헬조선. 헬조선. 그리고 또 하나는 끔찍하죠. 금수저 계급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흑수저. 흑수저. 우리들은 흑수저죠. 금수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구경이나 해봤으면 네. 좋겠어. 정말. 근데 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이번 재계 내지는 재벌 그 인사들 한번 재계 인사했었잖아요. 기업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그 승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뭐 이 과정에 승진하신 분들, 성과가 좋아서 승진하신 분들, 임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인사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해서 옷을 벗은 사람만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지 않지만 그분들 그동안 뭐 괜찮았잖아요. 잘 살았죠. 잘 살았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쑥 나오게 되니 근데 그 이번에 삼성 쪽 임원들 수백 명 나온 사람들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50대 초반. 등산복 사야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 앞으로 못 간다고 전해라. 회식. 못 간다고 전해라. 네. 등산. 제가 아는 뭐 상무, 아는 상무도 이번에 갑자기 퇴직하게 됐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좀 뭐 씁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당신은 전혀 이번에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모양이던데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참 그럴 것 같아요. 급작스러운 퇴직을 맞게 되면 준비를 좀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또 취준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취준생이 돼가지고 또 맞습니다. 이력서 여기저기 보내야 그렇죠. 되겠죠. 그나마 삼성 출신들은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어디 가든 또 다른 뭐 작은 기업에 중소기업이든 뭐 이렇게 예. 좀 쓸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중견기업 간부들도 많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3세들 이번에 3세들 4세들 기업들 많이 승진했습니다. 거의 뭐 상무 올라가는 건 뭐 기본이고 전무, 부사장, 뭐 대표이사까지. 아니 그러니까 재벌의 3세, 4세들이 상무, 전무, 부사장. 네. 그리고 흑수저들은 다 잘리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자기들끼리 해보겠다. 나가 니네. 뭐 이런 건데 너무하네요. 그 이번에 3세, 4세 승진한 대기업들 쪽 면모를 보면 한화그룹, 현대중공업, GS, 신세계, 두산코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LG, SK, 현대차 이 4대 그룹은 뭐 아닐 수 있고 얼추 한 10대 그룹에서 15대 그룹의 어떤 대기업 그쪽 그룹의 3세, 4세들이 대부분 다 승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론의 어떤 중심 내지는 어떤 여론의 어떤 뭐 감시 약간 비껴난 그런 어떤 재벌 기업들의 3, 4세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승진을 했는데요. 때로 승진을 했군요. 그렇죠. 때 승진이네. 이게 작년 이맘때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조현아 씨. 네, 그건 때문에 잘 지내고 계신가 그분? 그분 잘 지내고 계시는겠죠. 또 그러진 않겠죠. 지금 계속 재판은 지금 진행 중에 미국에서. 있습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작년에 뭐 재벌 뭐 개혁 내지는 맞아요. 그 재벌 오너 3세들의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국민적 비판이 많았고 작년에 거의 3, 4세들 승진이 없었어요. 눈치 보느라. 그렇죠. 근데 올해 좀 잠잠해지니까 때문에 승진도 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냥 우르르 한 겁니다. 때로 그냥. 또 어디가 그렇게 승진이 됐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한화, 현대중공업, GS, 신세계 이런 그 중견 대기업 내지는 그 20대 그룹의 이 3, 4세들 다 3, 4세들이 승진했고 뭐 다른 어떤 뭐 우리 그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그룹 빵집 그렇습니다. SPC 그룹 뭐 하이트진로 이쪽 그 유통업계의 대기업들도 그쪽에 있는 3세들도 이번에 다 승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번 몇 면을 뜯어보도록 하죠. 한화, 장남, 김동관
이분이 그 작년에 상무로 승진했다면서요. 작년 상무로 승진했는데 올해는 전무로 했다고 네. 전무가 됐다고요? 예, 올해도 전무. 1년 만에. 1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 네. 이 흑수저들은 상무에서 전무 가는데 얼마 걸려요? 일단 상무까지 가는 데가 한 20년이 넘게 걸리죠.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그 기업에 정말 충성을 바쳐가며 그 주말 다 반납하고.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신입사원 시작해가지고 상무까지 올라가는 평균 그 근속 연수가 22년이 걸립니다. 22년. 네. 22년 진짜 뼈 빠지게 일하면 상무를 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만이잖아요. 다 일부죠. 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제가 그 통계가 있는데 네. 1000명 중에 한 47명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군요. 1000명 중에 임원 승진 비율이 0.47%니까 1000명 중에 5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 대학 때부터 스펙 쌓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0. 몇 프로요? 대단한 거다. 상무가 일단 됐다는 것만으로도 0.47%니까 0.47% 안에 드는 거니까 수능 시험 붙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엄청난 등급이죠. 뭐 진짜 거기 하려면 정말 손바닥에 달아 뚫어지도록 재벌 대기업 오너들한테 해야 이게 상무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승현 그 회장의 그 장남인 김동관 씨가 나이가 32살입니다. 몇이요? 32이면 뭐 물론 뭐 저희 애보다 훨씬 낫아서 뭐 어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32살이 뭐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대부분 그 임원들 청년 경영. 말 되네. 청년 경영. 네. 김승현 회장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 청년 경영을 거르세요.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기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예전에 김승현 회장 아들 셋이에요? 네, 거기 아들 셋이고 예전에 이 집도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은데 벌써 시끄럽죠. 아들 셋이면 뭐 이게 이 아들 셋이 되게 그나마 김동관 실장이 장남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경영의 뜻이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상무 전무 이번에 승진했다고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예전에 그 야구 봤다. 그렇죠. 그 아들이 그 야구 봤답니다. 그렇죠. 누구냐? 그 김승현 회장이 직접 야구 방망이 들고 가서 쳤잖아요. 그 맞은 그 어떻게 됐을까? 나이트 클럽. 네. 참 그게 둘째 아들. 셋째가 또 이제 그 승마. 그것도 승마하는 정윤혜 씨 때문에 유명하지. 그렇죠. 정윤혜 씨 승마하는 아들. 논란됐던 그 아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들 셋이 큰 아들은 이렇게 하고 둘째 아들은 야구 방맹이고 셋째는 승마고 이렇구나. 다 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시끄럽네요. 그렇죠. 이 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두고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흑수저들은 한 22년 걸리는데 김동관 씨는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상무로 승진했고요. 그게 입사한 지 4년 만에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년 만에 전무 승진하시고. 그래서 남들이 22년 걸리는 거를 아버지 잘 둬가지고 4년 만에 그냥 확 끝내. 전무까지 가려면 한 25년 이상 걸립니다. 25년 이상. 네. 그래서 이 도대체 김동관 씨가 어떻게 이렇게 승진 하는 게냐. 그랬더니 뭐 회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해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태양광 그 한화의 태양광 있잖아요. 요즘에 그 대체에너지로 유명한 태양광 그 계열사라고 한화 큐셀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하여튼 뭐 올해 실적이 남대로 잘 나왔어요. 이 실적이 잘 나온 게 이제 이 김동관 실장의 순수한 어떤 그 몫인지 그건 좀 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 한화 큐셀이 나름대로 태양광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났고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가지고 그 공을 인정해서 이번에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김동관 실장이 그 한화 큐셀 맡은 지 그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 여기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이게 또 합병해서 얻은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선 그런 합병 과정 이 기존에 했던 그런 회사였던 그 이익이 내지는 그 향후의 이익이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하튼 이번에 실적이 올려서 사상 최대 실적 올려서 이 김동관 실장을 전무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1년 만에 하나 큐셀 다 취재해봐야 돼. 직원들 싹 다 취재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김승현 회장 아들 큰 아들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글쎄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과를
재벌집 아들이 딱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그럼요.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한 직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직원들은 이름이 네. 없어. 싹. 아,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딱 가져가는 거야. 음. 아, 하나 QCL에서 이름 없이 일한 직원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아,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그러게요. 겁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불공정해요. 그렇죠? 예. 다른 재벌 3세들은 좀 어때요? 그 정몽준 그 아산재단 이사장 그 현대중공업 그 대주주시더고 네. 거기 그 아들이 정기선 씨라고 지금 현대중공업 그 상무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이죠. 그때 그 국민이 미개하다 했던 아들. 그렇죠. 그 네. 아들은 아직 이런 네, 계열에 아직 오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고등학생. 그렇죠. 졸업은 했을 텐데. 졸업은 했죠. 네. 여기 이제 정기선 씨는 장남이고. 장남. 그 상무에서 이번 전무 정기선 승진 씨는 몇 살이에요? 정기선 씨는 33입니다. 다 젊네. 32, 33. 네. 아, 30대 이미 청년 경영. 전문. 네. 그러니까요. 작년 10월 달에 부장에서 상무보를 건너뛰고 곧바로 상무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무로 승진하고 여기에서도 뭐 나름대로 현대중공업에서는 정기선 전무가 사우디와 인도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업 수행했고 아니 이런 협력 사업을 수행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승진의 어떤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열심히 해외 선주들을 만나가지고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건 앞으로 전무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승진의 어떤 이유가 될지 좀 근데 이게 딱 내용을 보더라도요. 네. 정기선 전무는 사우디 아람코 및 인도와의 협력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선과 해양 영업을 통합하는 영업본부의 총괄 부문장을 겸직해 영업 최일선에서 발로 뛰면서 해외 선주들을 직접 만나는 등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이게 현대중공업 이게 누가 써줬어. 공식적인 이게 언론에 누가 뿌린 보더라도, 내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겠다는 앞으로 거. 하겠다. 미래의 성과를 담보해가지고 승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현대중공업 참 좋은 회사네요. 참 야, 이런 회사 있으면 좋겠다. 아직 일도 아쉬워요. 안 했는데 아쉬워요, 그걸 정말. 막 미리 다 땡겨가지고 승진부터 시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한때는 세계 1위의 조선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중국 그 조선업계가 엄청나게 불황 속에서 다 구조조정 때문에 다 망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주가가 한때 50만 원, 70만 원 가던 것이 지금 10만 원도 안 갑니다. 10만 원이 뭐예요? 더 떨어졌죠. 주주들은 이거 돈 다 까먹고 다 깡통 찼습니다. 다 깡통 찼어요. 네. 현대중공업. 네. 혹시 김종철 부장님? 저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주식 네. 안 하죠? 그럼요. 어떻게 50만 원대 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분들은 정말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소액 주주들이 막 한때 엄청나게 반발했겠어요. 네, 반발하고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자기 아들은 또 이렇게 자기 아들은 계속 고속 승진시키고 현대중공업에 또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옷 벗고 나갔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설명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참 아쉽죠. 정말 네. 회사는 이러면 점점점 안 돼. 그러니까 네? 바다 쪽 이러면서 또 뭐 떨어지고. 상생의 협력도 이런다? 아 진짜 웃겨 죽겠어. 아니 신세계는 어때요? 신세계도 재밌는 게요. 네. 여기도 정용진 부회장 원래 이명희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동생이잖아요. 이명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동생, 그렇죠. 이병철 회장의 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서로 이제 경쟁관계? 오빠 누이 뭐 그런 관계인데 이명희 회장의 이제 아들이 정용진 지금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고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 있어요. 정유경 씨라고. 네. 이분이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었는데 이번에 백화점 총괄 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이 남매가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그렇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희 회장의 자식들이 전면에 나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3세, 4세로 막 넘어가고 있네요. 막 넘어가고 있죠. 세습 경영이 아주 그냥 당연하구만.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 이분은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경영 수업을 임원부터 시작했어요. 임원부터 평사원 하지도 않고 그냥 평사원의 삶을 미생을 알겠어? 미생을 삶을 알아? 그럼요. 진짜 그렇군요. 말이 많죠. 일반적인 이런 거는 살아보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이마트 불법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노동행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신세계 문제.
정용진 부회장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인사 관리, 네. 노무 관리, 그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러니까 알 턱이 없죠. 뭘 알겠어요. 무슨 그냥 회사의 네. 어떤 수익만 쫓다 보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애를 밑으로 내려보내야죠. 그럼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월급 딱 똑같이 받게 하면서 제대로 경영 수업을 시켜야죠.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알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도 알고 그럼요. 차별이 뭔지 고통이 뭔지 이걸 좀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똑바로 된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좀 잘 가르쳐야지. 딸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임원부터 시켰으니 뭘 알겠어요.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답답할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게 가족 족벌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 가족 기업, 족벌 기업, 뭐 재벌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가족 기업이 솔직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 100년 넘은 가족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 보면 자식들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곧바로 임원이나 이런 자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그 유명한 그 독일 지금 그 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 가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의 CEO의 그 자식이 네. 그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철저하게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경영 능력은 누가 인정을 해주냐면 독립된 이사회에서 그 아들의 경영 능력을 체크를 하는데 평가하고. 네, 그 아래부터 사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15년, 20년을 회사 일한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경영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 사회에서 인정이 돼야 그 CEO나 어떤 그 수장으로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게 똑바로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가족 기업들이 100년씩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그렇지 않죠. 이러니까 부패가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조현아 사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네. 창피하고 부끄러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콩으로. 그렇죠. 너 내려. 그게 뭡니까 그게. 1년 만에 다시 들으니까 신선하네. 재밌지? 딱 이맘때죠. 그러니까 딱 이맘때 조현아 사태 퍼졌는데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해봐야 그럼요. 심정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임원부터 시키고 이러니 이게 이 그룹이 이 기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어요. 근데 네. 정유경 부사장은 언제부터 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정의용 부사장도 지금 그 1996년에 상무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이 딸도 그럼 임원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아들 딸이 전부 다 그렇게 임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호텔 입사를 해가지고 2009년에 신세계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6년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이 된 겁니다. 남들 20년, 25년, 30년. 부사장까지 가려면 30년.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잘려 30년 잘리죠. 다니는 사람 없죠. 거의 없죠. 회사에. 네. 거의 한두 명. 네. 참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이 정유경, 정용진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3세잖아요. 네. 4세들도 승진했다면서요. 4세들은 저 GS그룹하고 네. 두산그룹하고 코오롱그룹 이쪽 이제 그러면 4세. 그래서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살 허준홍 씨, 허준홍 부문장이 이제 이번에 40살인데 상무에 올랐다가 전무 올랐고 그다음에 허창수 GS그룹 회장 외아들도 이번에 상무에서 전무로 올랐고요. 그분 이름은 뭐예요? 외아들은? 허윤홍 씨라고 실장 사업지원 실장인데 네. 이번에 전무가 되면서 나름대로 허윤홍 씨는 뭐 한 3개월 동안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낸 자료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원 일한 게 너무 뭐 웃긴다. 얼마나 3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등 현장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대. 3개월. 딱 3개월 하드 트레이닝. 남들은 30년씩 일해. 그렇죠. 진짜 너무 심하다. 이게 마치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지금 다 미생이고. 이분들한테 3개월 되게 하드 트레이닝이죠. 석 달씩이나 일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참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의 그 박서원 씨라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큰아들입니다. 박서원 씨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광고 쪽에 좀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산이 이제 면세점 사업을 따면서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 전무를 맡게 되는데 글쎄요, 이분이 이제 광고 쪽에서는 나름대로 뭐 평가를 인정을 받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독립 광고회사에서 일도 하고 혼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글쎄요, 그 광고 쪽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뭐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면세점 사업을 어떻게 할지. 광고하고 면세점은 전혀 분야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죠. 하긴 그러더라고요. 면세점 자체가 땅 짓고 헤엄치기라면서요. 아유, 들어오는 돈 받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럼요. 면세점 솔직히 뭐 진짜 엄청난 특혜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독점. 그냥 완전히 뭐 논았네. 네? 그리고 코롱도 그래요? 코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롱도 이용렬 회장의 외아들인데 이규호 씨라고. 이규호 씨가 이제 31살. 무남 동료 외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규호 씨가 부장이었는데 31살 부장이었는데 이번에 상무보로 승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작년에 4월달에 부장 승진하고 올해 한 1년 반 만에 또 이제 상무 승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도 되게 길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하드 트레이닝도 있고 임원으로 시작하고 금수저가 따로 금수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왜곡되고 임금 격차도 심각하고 소득 불평등이 너무 많고 이게 결국엔 재벌들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려면 그나마 최소한의 평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공정한데 누가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 재벌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존중과 존경심과 그 기업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나야 9시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일하고 주는 월급이나 받고 그리고 점심 먹고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언젠가 상무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 기업을 정말 좋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 그렇죠. 있지 않도록 이 재벌 4세 심지어 4세 북한을 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승계를 해버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업원들 우리 일하는 직원들 노동자들의 핵심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의식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곧 내 직장 솔직히 나의 이 일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가족의 어떤 생존권과 같이 연결돼 있고 또 그런 일터가 정말 잘 돼야 자신도 미래에 계속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핵심이 주인의식이 되려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가 있든 없든 간에 오너가 있으면 오너가 훨씬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부터 겸손하고 실력을 쌓고 철저하게 그렇게 가도록 해야 존중이 되고 존경심이 나오는 거죠. 우러러움이 되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쪽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세계,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못할 올라가지 못할 어떤 세상, 그쪽은 그쪽, 우린 우리 말씀하신 9시 퇴근 그냥 월급 받고 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이래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기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 오너들이 경영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업 저는 절대로 좋은 기업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나 봐.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막 3세, 4세 이렇게 때로 승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작년 이맘때 딱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재벌 3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와 함께 재벌 개혁 목소리도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벌가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이런 승진을 되게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최경환 부총리 내지는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뭐 활성화, 기업 활성화, 오히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드렸지만 이 기업 활성화 포인트, 이 기업 활성화 규제 이쪽에 그 정부의 어떤 방침이 이렇게 가면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지금 뭐 기업 투자 빨리 하기 위한 법 그러니까요.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재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분위기를 빨리 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영상도 별로 안 좋고 경영상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가족 중심의 오너의 힘이 강해져야 된다. 오너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급격하게 지금 그 승계구도를 완성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을 사실상 그 바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재계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인사 그다음에 방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형국이어서 삼성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 우리도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때는 이때다. 그렇죠. 정부가 지금 막 혼란스럽고 막 이 사회 문제도 많고 막 이럴 때 재벌에 대해서 관심이 살짝 소홀해졌을 그렇죠. 때 이때 대폭 다 승진시키고 다 처리를 해놓고 맞습니다. 올해 안 한 내년 것처럼 그렇죠. 올해 내년까지 아마 계속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 또 대선이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국민들 분명히 지난 대선 때처럼 경제민주화 또 그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또 승진하기 그러니 지금 빨리 올해 내년 계속 빨리 승진하자. 우리가 막 이렇게 사회 문제로 정치 문제로 정신 없을 때 재벌들은 이렇게 딱 실속을 챙기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숨죽였다가 조용히 있다가 또 자기네들 목소리 낼 때 또 세게 왕왕 목소리를 그렇죠. 내고 네. 이렇게 승계구돈 해놓고 결국엔 자기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네.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회사원들이나 설당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벌 오너 일가들의 이런 초고속 승진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뭐 몇 년 만에 막 이런 그럼요. 문제들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사실 귀족들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 솔직히 뭐 부모 잘 만나고 뭐 외국 가서 유학하고 오고 뭐 경영 수업 뭐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원 떡. 제가 예전에 모 신문 언론사의 그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상무가 된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30살인가 31살인가에 상무가 됐는데 그 편집국장이나 부국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국장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비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오너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딱 표징이 되는 건데 좀 왜 이렇게 안 바꿔? 이런 기업 없어요? 좋은 기업?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런 기업들 말고 정말 제대로 그 사원부터 수습 사원부터 시작해서 사원으로 대리, 과장 정말 그런 기업 없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좀 그런 좋은 어떤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진짜 기업. 없어요, 근데? 못 봤어요? 찾아볼게요. 세상에 참 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재벌 3세들 아까 젊은 나이에 회사 들어와서 이렇게 경영 성과 특별하게 낼 어떤 그런 거 없이 검증도 없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승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재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벌 3세의 어떤 경영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도 같이 겹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자칫 한국 경제 특히 삼성, 현대차, LG, SK 이 4대 그룹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어떤 10대, 20대 그런 중견 대기업들의 어떤 3세로서의 경영 체제가 향후 한 5년, 10년 내에 본격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실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 쓰러지는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쓰러지는 기업 속에서 결국은 피해자는 부자는 망해도 뭐 3대는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3대에 가지만 그 일하는 그 많은 그 직원과 노동자들은 졸지에 다 또 일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방 책임을 싸가지고 누가 전부 집으로 그럼요. 가야 되니까. 예. 앞서 맨 앞에 지적했던 그 부장님들 50대 초반에 네.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임원들 참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선 그래요. 그 앞서 뭐 독일이나 해외의 그런 가족 기업들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소한 검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도 기업이니까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잘못되면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검증을 해야 될.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앉혀놓되 실무는 딴 사람들이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은 아닌지. 뭐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럼요. 일은 딴 네. 팀이 하는 거 아닌지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건 어때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건 제도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과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 경영을 그렇습니다. 분리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경영이사회 내지는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네. 직접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네. 이 재벌 3세들 마찬가지 그쪽도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백년 기업들 독일의 어떤 그 유수의 기업들 보면 그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 가문의 아들, 우리 가문의 자식이 이 회사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 과정을 밟고 독립된 이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예 제도적으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 경영 분리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이상하게 좌빨. 맞습니다. 좌빨 내지는 네. 뭐 종북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상하게 가죠. 색깔을 칠하는데요. 이미 독일 그런 다른 그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오너일가의 경영률을 감히 검증하고 회사 안에서 너가 뭔데 감히 오너일가의 그걸 승진에 반영하고 너가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검증?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죠. 이런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신문사의 사례를 드렸지만 신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50, 60 드신 어떤 CEO 사장급들이 30살, 35살 어린 그 3세들한테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갈 진짜? 때부터. 네네. 뭐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뭐 회의 때 그 화장실도 못 간다고.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뭐 막말하는 건 대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후진적인 어떤 기업 그래서 문화. 땅콩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젖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50살 내지는 자기보다 훨씬 연배 높은 어떤 그런 분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 당연히 그렇게 그냥 배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현아가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조현아가 제일 억울하다. 그래서 교수님 왜 조현아 씨가 억울합니까? 그 조현아 씨한테 당한 박창진 사무장이나 그 승무원들이 억울한 거지. 왜 조현아 씨가 조현아 부사장이 억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재벌들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억울함을 성토한다는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딴 네. 애들도 다 똑같이 나처럼 그렇죠. 애티튜드가 참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현아 씨가 억울해하더라.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서 한참 웃었는데. 그때 1년 전 얘기 다시 꺼내서 그렇지만 그 구치소 갔을 때도 그 변호사들이 계속 특별 그러니까 그 면회해가지고 사실상 다 밖에 나가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눈치 우리 따님 저렇게 계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 안에서도 특별 대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만연하대. 그걸 당연시해. 그러니까 그는 공주야?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당연하죠. 다른 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모든 수감자들과 똑같이. 동일한 대우를 맞습니다. 받아야죠. 누구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러면 도대체 이거는 평등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거를 너무 우리가 아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법치국가는 만인의 그럼요. 법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등한 게 당연한 것처럼 되면 곤란한 거죠. 아쉽죠. 네. 참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한테 정의와 도덕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조차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렇게 워낙 기업들이 그냥 오너 일가들은 초고속 승진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 뭐 쟤는 금수저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계속 그 만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만연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이런 데서 뭐 많은 어떤 가족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재벌들만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세습 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번 그 인사에서도 드러난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이런 그 이분들이 또 이번에 보면 그 권한, 그러니까 뭐 다들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올라갔지만 또 등기사에는 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는 권한만 누리지 책임은 안 지겠다. 이게 자칫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등기사들한테 다 책임이 돼야 되니까 뭐 경영에 문제 생겨도 법적으로 책임 안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뭐 권한만 행사하고 나는 뭐 전무 부사장 그 권한 위치에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 안 지겠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네. 사실 저는 김종철 부장님이 재벌 얘기해 줄 때마다 영화 베테랑의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네. 아마 지금 네. 이 방송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애청자들께서 아우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영화 베테랑이 영화가 아니고 그럼요. 그게 사실이고 네. 다큐멘터리. 맞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런데요. 이런 사회를 결국은 부당한 사회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만들려면 결국엔 정치가 그 몫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안에서 소유 경영 분리하는 것도 금산분리도 네. 재벌이 이렇게 막 책임은 안 지면서 권한만 누리는 문제들 전부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잘 모르시나? 왜 이런 거를 막 그 재벌들의 편에서 국민과 결혼하신 대통령이 네. 재벌 편에만 서셔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정말 그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도 적용이 돼요. 예, 그런 국회에서 정말 이런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얘기는 뭐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만 나왔고 뭐 박 대통령 스스로 한다고 후보들도 그랬잖아요. 후보 때 다 그 공약 걸었던 사안인데 이게 당선되시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전혀 약속을 안 지켜요. 네. 국회에서도 전혀 입법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완전히 그 철두철미한 그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네. 호위무사 역할을 하죠. 도대체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뽑아줬는데 결국 네. 그분들은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잘 봐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좀 황당하지 않아요? 여태 경제부총리 하다가 또 갈아타는 거야 국회의원으로. 이분 내년에 뭐 부산 쪽에 나오신다면서요. 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보고 투표도 꼭 해야 되고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 안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